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무산됐지만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소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1% 올라가면서 2,509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72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9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200억 원, 79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지금 기관도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168억 원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이 1,01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10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1%대 추가 상승하면서 5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 넘는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주가가 강보합에 그쳤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면서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만 6,9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2.7%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4만 2,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8% 약세인 가운데 현대차 0.75%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0만 3천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기아가 1.5% 강세입니다. 거래가 98,2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23% 약세로 17만 7천원. 오늘 바이오 대표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금 네이버 5.26% 올라가면서 시총 지금 8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딥시크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7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3만 원에 거래됩니다. KB금융입니다. 0.2%, 1% 넘는 오름세로 지금 KB금융이 10위권으로 내려갔네요. 0.92%, 지금 9위와 10위권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 KB금융 현재 거래가 91,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13%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37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합니다. 12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는 0.25% 약세로 7만 9,9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1.69% 상승하며 6만 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68% 강세 보여줍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거래일 동안 거의 4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35만 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6위부터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7위인 삼천당제약이 15%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19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가 0.49% 약세, 클래시스가 0.76% 내려가면서 클래시스 거래가 5만 2,300원입니다. 리노공업은 소폭 올라갑니다. 0.25% 상승하며 20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위권에 있는 JYP엔터, 10위권에 휴젤이 내려왔네요. 0.21% 약세로 2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하시죠.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이 강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팔란티어의 급등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 24% 가까이 급등한 영향인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에서는 이스트소프트 6.37% 상승 중입니다. 2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IE가 4.12% 상승하며 4,545원. 코난테크놀로지가 5.8%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8,0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주입니다. 새내기주 주가 추이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나 봅니다. LG CNS 올해 상반기 공모주 대여로 평가받았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후에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4.2% 약세로 59,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 가능 물량이 29%에 달할 정도로 많고 최근에 새내기주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거둬들이는 등 증시 상황이 안 좋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도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상승 반전했는데요. 0.69% 상승하며 7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50원대에 문을 열었는데요. 9시 29분 기준으로는 1,45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로 달러 강세가 좀 꺾였지만 지금 1,450원대 문을 연 뒤에 1,450원대 중반대까지 조금은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여전히 1.2% 강세로 2,510선까지 회복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8%, 0.9%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도 좋고 더불어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장중에 흐름 좋다가 미중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2,500선 반납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 관련 소식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로 드디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긴 했는데 아직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쨌든 사흘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미중 2차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한 이면에는 그래도 멕시코, 캐나다를 보니 이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받았는데 중국과도 계속해서 통화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도 결국은 유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특히나 미증시에서 증시 상승을 견인한 건 AI주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제 팔란티어가 무려 주가가 하루 만에 24%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실적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1% 넘게 올라서 2,51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0.9% 올라서 7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장 초에는 사실은 수급은 개인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1%가량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게 뛰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AI 관련주들, 제약주들 좋아 보이고, 어쨌든 이제 어제 이제 우리는 미리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가 연기 소식에 이어서 좀 상승을 했지만 네. 상승폭이 중국 때문에 다소 좀 둔화된 측면이 있는데, 어제 이제 못했던 상승폭이 오늘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 전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캐나다, 멕시코 말씀 주셨지만 유예가 됐단 말이죠. 중국도 여전히 협상할 수 있고, 그런데 한도의 한숨을 돌리지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 적용될 국가들도 많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강도로 이게 관세 전쟁에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내세운 관세 이제 부과의 명분은 마약류와 이제 미립국입니다. 네. 사실 멕시코, 캐나다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게 뭐냐? 무역 수지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제 왜 중국만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유예받은 한 달 동안 멕시코, 캐나다는 이 청구서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먼저 때린 세 개 국가의 이제 대미 무역 적자 폭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은 무려 미국으로부터 1위입니다. 400조 원 넘게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서 1위, 멕시코가 2위예요. 220조 원 흑자를 얻어가고 있고, 캐나다가 한 6위권입니다. 100조 원. 우리나라가 한 80조 원으로 지난해 기준 8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 만들고 있는 농축수산물, 무기, 항공기 다 사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이분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청구서에 뭐를 기업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제조 부활이에요. 즉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하고 여기서 물건을 팔면 관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보조금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입할 이 청구서를 기입하는 문제가 한 달에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칼춤이 시작됐는데보다 1기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시장은 환호합니다. 1기 행정부 시절 이미 경험했어요. 트럼프 1기 동안 S&P 500 지수 연평균 13.8% 올랐어요. 네. 미국의 대공황 이후 15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상위 세 번째 순입니다. 네. S&P 500 지수는 4년 동안 70% 올랐어요. 당시를 좀 복귀해 보면 상승 동력이 도대체 뭐였느냐? 관세 많이 깎고 법인세 많이 깎아줬잖아요. 네. 관세 올렸지만 법인세율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어요. 특히 금융, 에너지, 환경 관련 규제 없앴습니다. 완화했고요. 여기다 기술주들, 이른바 팡이라고 하는,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성장 주도하면서 여기다 이제 연준이들 금리 인하가 가세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이 단기간에 이제 상승 이제 변동성은 좀 커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결국 승자는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1기보다 내상은 좀 클 거예요. 네. 특히 왜냐? 미국 내부의 물가가 좀 불안하죠. 여기에다가 지금은 적대국만 치는 게 아니라 동맹국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인데 재밌는 건 우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1기 때 좋았어요. 코스피는 거의 50% 올랐습니다. 네. 3,100선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댄 것도 있지만 미국이 감세 정책 펼치죠. 미국과 중국이 일제히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보니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유입된 것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2기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그러나 역사가 반복된다면 저는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임기 4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강력한 이제 정책을 지속하다가는 레임덕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가운데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넘으면 임기 절반을 넘게 되면 정책의 동력이 좀 상실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이런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이야기를 해보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항소심마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해소가 됐고 또 어제는 샘 올트먼 또 손정희 회장까지 이재용 회장과 함께 3자 회동도 있었고 여러 기대할 만한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의 PBR은 0.85배 수준이에요. 네. 정말 자산 가치도 이제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등락은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뭐 사법 리스크는 1심에서 무죄 나온 이후에 이게 유죄가 나오면 그게 더 이제 이변이다라고 할 거예요. 아마 경찰은 상고심 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1심, 2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거의 무죄가 확정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리더격인 샘 올트만 여기다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3자 미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픈 AI도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성비를 앞세운 이제 딥시키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오픈 AI가 필요한 게 뭐냐? 자본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패밀리스트 아닙니까? 네. 새로운 단말기, 새로운 전용 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제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다 삼박자를 맞추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단말기 전용 칩 제조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있는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향후 4년 동안 7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대기업용 생성형 AI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는 샘 올트만이 천재가 아닌가 싶은 게
지금 AI 단말기, 서버칩 이외에도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보니 로봇,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러면 이게 삼성이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삼성이 신사업에 M&A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계적인 입지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AI 프로젝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실은 AI 칩 부분에서 뒤처져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기술 만에 하나 이제 엔비디아를 넘지 않을 경우 삼성은 여전히 하청업체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SK는 AI 칩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AI 전용 단말기는 못 만듭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이제 갖춘 삼성이 한 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순간의 선택이 삼성의 미래를 좌우한다. HBM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네. 이번 타이밍은 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과 손을 잡고 어쨌든 애플 아이폰과 양대 축으로 섰던 것처럼 맞아요. 인공지능 AI에서는 또 이제 오픈 AI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파트너를 맺은 데가 있습니다. 카카오. 네. 삼성은 아직 얘기 중인 거고 카카오는 이제 어제 전략적 제휴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카카오한테도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카카오 투자하셨 분들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답답한 맞습니다. 상황이었죠. 이게 2021년 최고가가 17만 원 찍었거든요. 지금 4만 원대예요. 오늘 많이 올라서 4만 2, 3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부터 광고 시장 침체가 있어서 이제 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카카오가 이제 오픈AI와 국내 기업 가운데는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서 공동 제품 서비스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이제 AI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챗GPT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새로운 AI 상품을 그저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는 오히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사흘 만에 좀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걸 내놓을 건데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은 내놓지는 사실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제 AI 도입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건 맞지만 그러나 주가 회복을 위해선 구체적인 어떤 모델, 그 큰 그림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삼성만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카카오도 아마 이제 이런 쪽에 지분 참여를 하든 뭔가 이제 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탈출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양자 컴퓨터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도드라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을 꽤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3년에서 5년, 뭐 길게 잡아도 5년, 올해 2025년이니까 2030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거다.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니까 이게 또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제 상용화 시점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는 양상이에요. 우리는 그에 따라 이제 주가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빌 게이츠의 경우는 3년에서 5년 내에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이전 이제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젠슨 왕은 20년 네. 이상 걸릴 거다. 저는 사실은 젠슨 왕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한테 좀 무게가 실리는데 왜냐? IT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챗GPT 나온 지 2년 만에 중국이 딥시크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사실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내 논리적 큐피트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제 젠슨 왕이 20년 걸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크 저버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용화는 먼 얘기고 도입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제 시점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관련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에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이제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경제 관련 뉴스들이 요즘에 너무나 큰 게 많이 쏟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마 소장님도 그러실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절이 참 수상해요. 불안하고요. 변동성도 커지고 좋을 땐 좋았다가도 뭐 급락할 땐 또 뭐 한없이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이 불안전해질 때는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 갖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게 금값이 연일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마 돌반지 선물하러 이제 금은방 가시게 되면 깜짝 놀라시고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 50만 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세 또 10만 원이 올랐군요.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안전자산인 이제 디지털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인 금은 그 수요가 더 늘고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현물, 선물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네.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트라이 온스당 2,875달러 찍었어요. 이게 아마 지난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2,800달러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금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금값 40% 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이 또 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아마 금값 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금시장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올해 온스당 아마 3,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변동성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고민한다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아마 해외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세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뀌니까 이전에 있었던 좀 절세 혜택도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이중과세 논란도 있더라고요. 무슨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국민 이제 노후 자금 이제 공적 자금이 못하는 걸 이제 민간 연금, 국민 이제 연금을 할 텐데 연금의 이제 계좌로 인해서 간접적인 해외의 간접 상품, 뭐 ETF 상품을 투자할 경우 네. 세제가 굉장히 좀 바뀝니다. 2년 정도 이제 이 추진한 세제 혜택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 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먼저 원천 징수하고 예. 그랬는데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배당 소득을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무부서가 어쨌든 이제 기재부고 업계에서는 이제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 노후에 그때선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사실은 세제뿐 아니라 이제 이 건강보험료까지 가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거는 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새롭게 원천 징수하는 게 이제 환급 후 원천 징수 절차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근데 미국의 지금 간접 투자에 대한 세율이 15%, 네. 우리나라가 14%로 적용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건 아마 좀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을 했죠.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결국엔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세 전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 나오셨고요.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고려대 국제학부 김홍종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게 실감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가 관세이긴 한데 새로운 내용이 또 도착을 해서요. 이거 잠깐만 더 앞서 여쭤보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스로 임시 휴전에 합의한 가자 지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여기를 점령을 해서 개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점령한다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뭘 시사하는 건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가자 지구는 사실 지금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의 땅인들한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현재 지금 말하자면 몰아내고 미국이 개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이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지하에 땅굴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테러가 나고 하면은 이러면 미국이 일단 들어갔다가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원하는 바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이스라엘 영토로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한 1단계로서 그렇게 네타냐후 총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서 일단 미국이 관리하는 방안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승리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이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가자 지구의 이슈는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와 서방 국가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리트머스와 같은 그리고 전선을 오히려 서방 국가와 중동 국가 간의 전선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또 무모한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자 지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겠다. 뭐라 해야 될까?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자국민이 피해를 하는 게 싫어하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미국이 점령하겠다. 네. 어떤 식의 점령을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슈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으로 본다. 일단은 던져지는 좀 보여지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진짜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가 가자 지구에 점령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일단 중동에 이제 새로운 불씨가 생기는 겁니다. 결코 이게 뭐 더 새로운 이슈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걸 뒤에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뒤에 보이는 시진핑 주석이 또 웃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혼란의 이슈를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 중심에 그걸 삐집고 또 시진핑 주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미국이 점령을 하겠다 가자 지구를.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다음에 그런 전략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네.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 관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건드렸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어떻게 보면 우방국을 우선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철회됐거나 지금 다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을 상대로는 관세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발효를 했고요.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황을 박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도 일단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된 셈이니까요. 네. 이거는 일단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펜타닐이라는 일단 이슈에 근거를 해서 그 해당되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펜타닐은 마약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단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일단 100일 안에는 주로 미국 내 정치, 경제에 중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이번엔 대중국 관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아닌 것 같고 중국이 이제 보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이 한 것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보복이다. 조심스러운 보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사실 뭐 지금 미국산 원유라든지 지금 액화 천연가스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입 부분에서의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구글의 반독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글 중국에서 2010년도부터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는 거죠. 구글이 아니라 다음에 누군지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던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소매 유통으로 월마트 같은 게 잘하고 있고 샘스클럽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요즘 중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불매 운동이 갈 수 있다. 시그널을 던지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조심스러운 보복이다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화된 네. 아마도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더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초전인 셈이죠. 네. 잽을 날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맞닥뜨려 보니까 아, 이게 2차전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실제로 일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래 바로 직후 연도인 2018년에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2023년과 2024년 두 개 연도를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상품 무역의 흑자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거의 20%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그런 상품 무역의 흑자가 거의 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이니까 미국으로서도 그런 이슈를 내걸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으로서도 이제는 미국이 다만 그런 무역에만 어떤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패권 전쟁이라는 것을 중국이 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그런 치킨 게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멕시코나 캐나다의 부분은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그 영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용감한 토크쇼에 트럼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하면서도 무모한 일을 너무 했는데 용감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도. 네. 네, 왜냐하면 마약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야 마약하는 거 너희들 단속해라고 요청을 한다 한들 그 국가가 응하지도 않을 거고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무역을 이슈를 가지고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건드렸단 말이죠.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얻는 무역 적자가 크긴 하죠.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멕시코도 한 70%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 이슈로 삼기로는 무역을 이슈로 삼았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죠. 마약 이슈로도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무역의 불균형을 너네들이 강구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시그널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큰 네, 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김웅종 교수님도 중국이 맞대응할 거라고 예상은 네네. 하셨죠? 예상하지만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거는 대화하자
야, 우리 좀 나와봐. 우리 좀 할 얘기 많잖아. 이제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한 것도 그래야 뭐 대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그 잽을 날린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역 정책의 가장 전통적인 그런 수단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아무렇게나 다 사용하겠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이걸 일종의 하드 파워죠. 관세 정책 일종의 하드 파워인데 네. 이 하드 파워를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관세 정책이 관세를 높였을 때 그 받는 피해를 봤을 때는 결국은 관세를 하게 되면 서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작은 나라 그리고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 다시 말해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부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 교수님, 네. 협상 불씨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관세 부과 시점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은 대중국은 2월 4일이고요. 네. 중국이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오늘부터 출근하는 춘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뭐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2월 3일 날 바로 발표를 했죠. 2월 네. 4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물밑 지금 협상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뭐 이게 뭐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뭐 한 달 뒤에 이런 것이 갈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단은 트럼프 2.0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저 시나리오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강도에 따라서 이제 툭툭 던지는데 일단 기본 원칙은 만약 동일 원칙입니다. 똑같이 트럼프 1.0에 따라서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에 트럼프 1.0에서 우리가 340억 달러를 미국에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340억, 그다음 2차 160억 달러 했을 때 중국도 160 이렇게 마찬가지 그냥 동일 원칙은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는 이런 거죠. 그래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대화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근데 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방향성이 워낙 뭐 확고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중국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대응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관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언급했던 것들이 여러 파나마 운하도 언급을 했죠. 그린란드도 언급을 했죠. 최근에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됐지만 사실 중국이 관세를 피하는 우회 경로로서 사실 지목이 됐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파나마 운하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지금 중국 자본들이 개입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추가 부과하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더 큰 그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큰 부분이죠.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파나마 운항에 대해서 비록 홍콩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또 명분으로는 그 운영회에서 두 개의 항만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빼내간다. 그런 이슈까지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서도 조금 섬뜩했을 겁니다. 뭐냐면 지난해에 보면 남미의 대외 교역량이 대중국 교역량이 대미국 교역량을 능가했어요. 초월했어요. 처음으로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네. 남미가 미국 앞마당에 있는데 미국과의 그런 교역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국가로 보여졌는데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또 중국이 남미에 대한 그런 1대1로 사업 연장선상에서 그런 투자와 또 교역을 늘려나가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파나마 운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운항을 파나마의 국가 안에 있지만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면서 파나마 국가에 있지만 미국이 다시 그 찾아온다는 것은 국제법상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짙어집니다. 예. 김은경 교수님,
관세가 자체가 목적입니까? 관세가 수단입니까?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를 보면 관세에 대해서 유해한 배경이 보면 국경선에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펜타닐 문제라든지 불법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 강화하는 조치들을 다 실제로 취했거든요. 결국에는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걸 다 얻어내네.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무역 정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일단 수단으로 현재 지금 트럼프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관세 정책이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화끈하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뭐 비관세 장벽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관세는 굉장히 가시적이고요. 그리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모든 경우에 이제 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거 이제 말씀하신 그 파나마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대만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이제 수교하는 것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남았던 나라들이 주로 중남미 나라들이었어요. 네.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게 최근에 와서 이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1대1로 국가로서 또 파나마를 또 이렇게 국가로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 파나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200년 전에 몰로 대통령이 했던 몰로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중남미는 우리 앞마당이니까 건들지 마. 그걸 이제 과거에 몰로 대통령은 이제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일종의 신몰로주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나마 운하 박 교수님. 이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파나마 운하 부분에서 이제 물동력만 우리가 지금 보는데 중요한 게 군사 거점하거든요. 걸로 군함도 지나갑니다. 그래 군함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파나마가 중국이 1대1로 하고 중남미 국가 중에는 거의 초창기에 거의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동량은 미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대로를 통해서 그게 군사 거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물동량이 경제적인 측면이든 안보적인 측면에서 파나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되자마자 마크 루비오 장관이 지금 바로 중남미 날아간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바로 이제 만나고 나서 그 국무장관이 가니까 1대1로도 우리가 탈퇴하겠다라는 지금 일단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콩 지금 이야기 이 허치슨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계약을 더 뭐 연장을 하지 않겠다나 등등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은 일단 노코멘트를 하죠.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뭘 한 건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근데 1대1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우려를 표명한다. 그 대신 또 여러 가지 파나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더 확대를 하고 압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아마 우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또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멕시코, 캐나다는요. 이게 관세부가 유예가 됐는데 한 달 유예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 달 유예되는 그 끝나는 시점을 보면 중국의 양해 시점과 맞습니다.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양해 때까지 중국이 뭔가 내놓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 달간 유예를 시켜준 것이고 부과된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실상 이런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비율만큼 딱 관세 25%를 때렸다. 이런 분석도 매우 있더라고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펜타닐도 있지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펜타닐을 하고 이민 문제 뭐 이런 것도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멕시코와 지금 캐나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회 통로로서 가장 많이 활동가는 곳이고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 때 중국산 제품들이 특히 자동차,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똑같이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 있는 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한 달간 유예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양해랑 좀 엮기에는 너무 조금 앞서 나간 느낌이 들고요. 네. 이 한 달간 부분은 결국은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가 어떻게 하겠냐 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터서 지금 이 펜타닐을 유입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걸 보겠다라는 측면이고 지금 이제 양해 부분에서 이제 지방 양해가 이제 1월 달에 끝이 났고요. 지금 한 달 지금 이제 요 사이에 지금 중국 정부가 3월 초에 양해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지 그 부분은 결국 수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지난 2024년도에 5%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여들을 보시면 수출이 3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더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를 매우 촉각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회에서 발표될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김태양 교수님, 중국이 최초의 조치를 취한 게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없죠. 없어요. 예.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WTO가 상소 기구가 마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WTO의 판단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곳이 이제 유럽입니다. 사실상 예고를 했죠. 뭐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더라고요. 10% 관세 부과한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유럽연합은 반발을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유럽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복 관세 매기겠죠. 네. 예, 보복 관세 매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럽은 중국과 함께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각 사안별 그 협상은 일단 관세를 양쪽에서 서로 이제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협상에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이 취해질 것 같고요. 지금 유럽과 그 미국은 EU하고 미국은 그동안에 그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이라 그래서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상당한 진전이 된 상황에서 현재 이러한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도는 일단은 좀 약간 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당장은 대결 국면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굉장히 긴밀한 그 어떤 대화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관세 부과해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세를 또 잣대로 해서 요구하는 바. 뭐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방위비 올려라. 뭐 방위비도 있고 그다음에 GMO 그 농산물 그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네. 문제라든가 그 SPS 식물 그 위생 문제 이런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또 더 많이 이제 팔아야 팔겠다. 이제 그 미국산 얘기가. 원유나 가스 수입을 확대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유럽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맡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동에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오고 또 미국에서도 일부 좀 수입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한테 이제 그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전격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갖는 유예라든지 이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되게 주목되고 있어요. 지금 통화할지 말지.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게 서둘지 않겠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거 너희가 급해, 우리가 급해. 누가 급하죠? 예, 중국이 급하죠. 중국이 예, 중국 중국이 경제 상황이 더 급하죠. 안 좋으니까. 그렇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전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답답한 건 중국이다라고 지금 그 트럼프 쪽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일 내에 지금 이게 뭐 한 달 위에 멕시코, 캐나다처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앞으로의 이게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2026년, 27년 지금 시진핑의 4위 연임까지도 지금 연장이 되는 선상에서 지금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무조건 동일 원칙으로 가고 미국이 어느 정도 부분에서 그 우리가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무조건 주는 형태의 방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뭐 양보하는 게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때 당시 이제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와 같은 새로운 버전의 무역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물론 멀었지만, 네. 이제 시작도 아니라고 이제. 이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아까 진짜 잽 정도 날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차 무역 협상처럼
보셨겠지만 2018, 2019, 2020년도에 무역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린란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히토리 문제도 매우 좀 크거든요. 네. 지금 히토리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또 중국이 운남성에서 히토리가 또 광산이 또 150만 톤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 지금 그럼 이 대응 전략은 언제 터뜨릴 것이냐? 광물 자원의 무기화는 중국은 이거는 아마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터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우 복잡한 속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물밑에서 하고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 뭐 나 서둘지 않겠다라는 지금 보도된 말투로 이렇게 추측한다는 중국도 결코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일단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유예됐습니다. 김 교수님.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달리 해석하면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네. 이거는 무역 이슈만이 아니라는 기술 패권 또 금융 패권에까지 나아갈 부분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대약진에 대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딥시크의 그런 대반란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아주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도체 제재가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반도체 제재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강화 학습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그런 AI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무역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과 군사와 또 국제 관계에서도 더 옥죄는 그런 네. 부분으로 나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어떤 상황? 한 사람이 아예 항복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뭐 이 얘기인가요? 뭐 미중 간에 통상 뭐 협정을 맺겠죠. 예, 맺고요. 맺어서 그 어떤 제도 하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회 수출하고 있는 뭐 지금 멕시코, 캐나다 얘기도 있었지만 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협약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차단하게 그렇게 압박을 차단하고 주변을 다 이렇게 압박을 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협상 카드를 좀 강하게 밀 수가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중국이 뭐 시진핑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은 내 임기 내에 너 사연임 결정이 될지 말지 결정될 텐데 너 그거 알고 있니?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중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협상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빌드업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이럴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이제 봤을 때 네. 생각은 조금만 버티자. 사연님 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까? 좀 버틸 만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까 전체 미국 그 중국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4.7%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변화하고 아시아권, 중남미 수출을 더 많이 했고요. 유럽도 더 늘어났습니다. 네. 중국 수출은 미국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좀 더 다변화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지금 중국 내에서 아까 딥시크 말씀하셨는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어디가 중국 안에서요? 예. 지금 예. 그 CEO 지금 뭐 환호하고 있습니까? 예, 그 CEO의 미국의 콧대를 꺾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까? 뭐그 CEO의 집 앞에서 뭐 인증샷 젊은이 와서 찍고요, 올리고요.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의 CEO 네, 이름은 제가 순간 까먹었습니다. 량원핑이라고 하죠. 량원핑. 네. 그래서 그 앞에 찍고 하면서 그게 지금 워낙 지금 고조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매우 타이밍을 맞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와 지금 하는 부분에서 맞춰서 이게 지금 터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이슈도. 그다음에 지금 운남섬 아까 히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다 이게 어느 정도의 컨트롤 하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히토리에 대해서는 또 사실 우크라이나의 히토리를 이제 요청한 것도 있어서 정말 공격과 수비가 계속
서로 난타전처럼 좀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딥시크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일단은 관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멕시코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 되게 많이 생산기지 진출해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1기 때 중국 의존도 낮추고 그때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쪽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유예는 됐지만 어쨌든 관세부가 대상이 됐단 말이죠.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좌불안석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기업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캐나다와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한 100여 개로 물론 이제 신고된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서 한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좀 불안하고 네.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급선회를 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관세를 멕시코에 대해서 25%, 다른 나라 한국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10%, 베트남 10%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기본 세율이 3%대입니다. 관세율이. 네.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율이 2.5%대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이건 경제학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 부과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트럼프가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상하원 중에 한 군데라도 민주당이 한 표라도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제동이 걸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부과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자가 그것을 흡수를 해서 가격을 좀 낮추려고는 하겠지만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가격의 인상으로 또 나아가서는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그에 대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내 기업과 전격적으로 그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상품 품목들이라면 미국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럼 불리한 측면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얘기 나눴듯이 중남미 쪽의 시장 다변화 얘기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장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진출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김은지 교수님 마음 편히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재기도 일어난다고 하고 멕시코에 있는 생산기지들은 언제 관세 부과가 실현될지 모르니까 재고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백악관 지금 워싱턴의 그 분위기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왜 강경하냐면요. 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좀 일자리 창출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턱 밑에서 바로 국경 바로 앞에서 바로 밖에서 거기다가 막 이제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이요. 우리나라는 가전이나 자동차 이런 걸 공장을 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쏙쏙쏙쏙 이렇게 수출하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는 멕시코에서 일자리 창출하고요. 네. 예, 그렇게 돈을 해서 바로 국경 앞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네. 굉장히 분위기가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 강경한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뭐 4년 내내 이제 계속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년 지나서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은 성의는 보여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이쪽에다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생산기지가 조립식도 아니고 아니죠. 뺐다 붙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는 놔두고 미국에다가 하나 지어야죠, 뭐. 예,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무슨 중세 시대 예. 조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얼마나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 예. 거기 파악하기 힘드네요. 구현을 하자면 이를테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 경우 GM이라든지 이 회사들도
미국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자동차 총 공급량의 제가 알기로는 약 90% 가까이를 멕시코에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네. 손해인 거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 달 유예간을 했지만 물론 한 달 뒤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답을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만 이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이걸 시그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더 비싸게 최종 제품을 사게 되는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피해 아니야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기업들 지금 멕시코에 간 기업들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우리가 국제 통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런 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부분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또 특히 인건비를 또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만이 관세 해결책이다 이런 말을 좀 한다는 거죠. 미국 투자하면 관세는 부분에서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건 뭐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조는 맞춰줘야 된다.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저 자신도 좀 답답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몫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여러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지금 이번에 미일 이번에 지금 이시다 총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 내용이 나오는지를 꼭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네. 거기서 지금 어떠한 선물 보따리 많이 준비하고 갈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미국이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이고 어느 정도 물건을 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과외를 엄청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답답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역할이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은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업은 답이 없다. 정작 관세 뭐 추가 관세라든지 우리나라 아직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부담스럽게요, 김 교수님. 그 홍보 자료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사례로 다 나왔더라고요. 봐라. 관세 때리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 홍보 사례, 모범 사례로 이 현대차, 현대제차. 예, 뭐 이런 기업들이 언급됐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2023년도에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 기업들이고요. 미국에. 그리고 뭐 이제 우리는 그 관세도 있지만은 우리 보조금 보고 갔다. 계속 이제 김을 빼고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보조금도 안 주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그 로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 또는 정부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성의를 보였다. 지난 정부에서도 네. 많이 성의를 보였으니까 우리 좀 뒤로 좀 후순위로 좀 밀리고 좀 살살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 먹히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아니고 그 전 정부 시절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새로운 또 성의를 보여라라고 계속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땐 나는 모르겠고 이제 내가 다시 재집권했으니까 계산 다시 합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한미 FTA를 재협상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네, 재협상했죠.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그런 압박을 가해서 한미 FTA 재협상 또 하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할 말이 많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행정부에서 이거의 논리가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일단 미국 국민들이 솔깃해할 만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또 그런 압박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마치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급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지금 이 얘기는 미국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냥. 뭐 우회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다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해서 최종 납품까지 다 해라. 지금 이 얘기 그거잖아요. 공급망을 아예 미국 안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네. 네. 이게 결국은 뭐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지금 바로바로 지금 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올 것이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너무 긴 것이라고 간결하면서 핵심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선물 보따리 지금 이제 우리에 대한 요구는 좀 없지만 곧 다가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 게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라고 관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던 결국 기술 패권의 이야기, 첨단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강력히 또 중국의 제재 또 이런 부분에서의 또 한미일 간의 협력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렛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 외교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기술 패권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이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식의 방향,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강력한 걸 더 통해서 뭐 반도체 뭐 동참 제재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우리 반도체 기업에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마다 지금 펼쳐지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이제 시작인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함이 더 큰 거죠. 김 교수님, 우리가 내놔야 될 그러면 현실적으로 카드가 뭐냐?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라라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지금 예상되는 건 그런 거죠. 미국산 원유, 가스 수입 더 늘리는 거, 농수산물 수입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FTA에서 예를 들어서 관세 상호 작용을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줄인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혜택을 받은 걸 줄이는 것보다는 그쪽에 혜택을 더 주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원유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농산물 이거에 대한 수입을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현지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굉장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요,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호황이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합니다.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네. 낮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 좀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한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노동력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조지아주로 요새 가서 많이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지아주가 사회 인프라를 했다 도로나 이런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 싹 이제 새로 이제 많이 해서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가는 건데 그 이외에는 다른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인프라가 어떤 데는 뭐 1930년대 때 대공황 때 지은 게 아직까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니네 이러이러한 걸 해줘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네. 사실 트럼프가 일으켰던 촉발점은 이른바 이 WTO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1대1의 어떤 무역 체제라든지 아니면 블록화된 지역 경제들을 만들어낸 이런 변화를 지금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여기에 이제 가입을 뭐 한다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브릭스 뭐 진영별로 이렇게 좀 편가르게 합종 연행식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전략들은 어떻게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런 어떤 다자간 협상 이거보다는 양자간으로 하자. 네. 우리 1대1로 하자.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야 한국 너 세 대 맞을래? 2대 맞을래? 그러면은 우리는 세 대 맞는 것보다 2대 맞는 게 저 2대 맞을래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물 보따리 얘기하는데 선물은 교환이 돼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선물 주는 이거는 뇌물인 거잖아요. 상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왜 상납을 해야 되고 뇌물을 줘야 되느냐?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협상에서 뭔가 이 선물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일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간의 협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등하게 할 그런 여건이 좀 미진하다면은 말씀하신 환태평양 CPTPP라든지 네. 뭐 물론 중국의 중심의 R7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런 동맹체를 통해서
거대 메가 FTA라고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완충 작용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많이 진전시켜 왔는데 아프리카라든지 특히 이제 남미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처는 그동안 좀 미진했습니다. 물론 네. 최근 들어서 메르코수르와 또 멕시코와의 많이 진전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는 미국과의 교역이 많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그런 다자간 혹은 복수국 간 이런 좀 확대하는 경제 동맹체로서의 그런 우리 교육 체계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CPTPP만 하더라도 벌써 가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은 안 됐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정치 다른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 판단으로는 그것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비록 거기에 미국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일본과의 그런 협력체를 또 멕시코 이 협력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미국이 휘젓는 거에 우리도 같이 휘둘려야 되냐라는 사실 반미적인 감정들이 다 나라마다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이렇게 그 연합체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브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브릭스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탈달러 그걸 브릭스 자체를 이제 좀 브릭스 플러스라고 그러죠. 5개국에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하는 자체가 탈달러를 동참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다 관세로도 매기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근데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지금 적을 만들고 하는 상태에서는 뭐 계속 브릭스에 또 뭐 국가마다 여러 가지 이해 타산에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좀 들어갔고 이미 브릭스에 또 가입 신청을 나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블록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2.0에서는 뭐 파리 기후 변화도 탈퇴를 했죠. WHO도 탈퇴를 지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국 외연 확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뜻은 뭐 그게 유럽이든 지금 아까 CPTPP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브릭스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CPTPP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남미 국가들과의 이런 이 공동체 연대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네, CPTP 관련해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미국의 이외의 다른 나라들끼리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관련된 게 CPTPP라든가 RCEP이 있는데 네. 중국이나 아세안은 RCEP을 굉장히 좀 더 키우려고 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좀 이 RCEP을 키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수출을 미국에 못 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막 밀어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중국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철강은 이미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오버 프로덕션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CPTPP가 지금 현재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협의체입니다. CPTPP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CPTPP를 우리가 좀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과잉 생산 밀어내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협의체를 하나 CPTPP 안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겠고요. 아까 그 브릭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브릭스 플러스인데 브릭스 플러스 이제 작년 10월 22일에서 24일에 그 러시아의 카잔에서 푸틴 대통령이 호스트가 돼서 이제 엄청나게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때 네. 우리 언론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뭐 20개가 넘는 나라의 그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저기 브릭스 없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6개 국가를 지지난해 남아공에서 인바이트를 했는데 그중에 2나라가 안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다 탈퇴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나라가 이제 돼서 9나라가 됐는데 새로 들어온 4나라는 사실은 G20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들어왔죠.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계속 그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중국도 관심사인데 달러 체제에서로부터 좀 벗어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불 수단으로서는 현재 보면은 미국과 유로화 다음에 지불 수단으로서는 저 밑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3등이에요. 근데 굉장히 낮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러우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1대1로 때문에 이때 계속 위안화에 대한 어떤 결제를 계속 강요를 했고 그것이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제3국 인도하고 러시아 간의 교역에서도 지금 위안화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외환 시장이라든가 뭐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위안화는 지금 영국 파운드화나 스위스 프랑보다 훨씬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당장은 지금 브릭스 체제가 그 달러 체제를 위협한다라고 보기는 좀 약간 좀 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방식입니다. 이제 이게 통한다는 게 몇 차례 확인이 됐으니까 그 잣대가 이제 우리에게도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방어해낼지, 현실적으로 뭘 내주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할 때죠. 미일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상 간 통화도 못한 상태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